안녕하세요. 물리화학 2 12장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1장에서 강체 회전자와 조화 진동자, 그리고 10장에서는 상자 속 입자라고 하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우리가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12장에서는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또 하나의 시스템인 수소 원자와 그리고 그 수소 원자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원자의 전자 구조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장에서 배우기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어의 이론이 제안되었죠. 그래서 정해진 궤도를 돌게 된다. 오빗이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을 하였고, 그리고 이 정해진 궤도를 돌 수밖에 없다라는 과정과 더불어서 각운동량의 양자화를 통해서 그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였습니다. 이런 대단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수소 원자를 넘어서 조금 더 큰 원자인 바로 헬륨 원자만 하더라도 이 보어의 이론을 가지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양자역학적인 묘사, 파동함수를 이용한 묘사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11.1절 수소 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수소 원자는 화학적으로 가장 간단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양성자, 원자 번호가 1번이라서 양성자 한 개가 있고 전자 한 개가 있는 그런 투바디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런 시스템의 파동함수를 알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운동 에너지에 관련된 것과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것은 먼저 원자핵이라고 하는 양성자, 저기는 지금 양성자 한 개로 이루어져 있죠. 원자핵은 질량은 전자의 질량에 비해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화학 시간에 배웠던 거를 다시 되돌려 생각을 해본다면 대략 1800대 1 정도로 굉장히 무겁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도입할 수 있는 가정이 핵의 위치는 고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유명한 본 오펜하이머 근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핵의 위치를 고정을 시키고 전자의 움직임을 풀어도 큰 오차가 없다. 그러면은 이 시스템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주어질까요? 원래 지금 입자가 전자가 있고 양성자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운동 에너지가 있을 텐데 지금 원자핵이 고정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양성자의 위치는 고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은 이 시스템의 운동 에너지는 오롯이 전자의 운동 에너지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 전자의 운동 에너지라고 하면 우리가 앞에서 10장에서 다루었던 상자 속 입자 PIB 문제라던가 강체 회전자 리지드 로터 혹은 조화 진동자 하모닉 오실레이터와 같이 주어지겠죠.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주어질까요? 포텐셜 에너지는 지금 양성자 한 개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음전하를 띤 전자가 이렇게 주변을 돌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 사이에는 전자와 양성자 사이에 쿨롬 인력이 작용하겠죠. 쿨롬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쿨롬 인력은 어떤 식으로 주어집니까?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의 거리 R분의 전하량 Q1, Q2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써보면은 양성자의 전자부터 할까요? 전자의 전하량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2라고 하는 것이 전자의 기본 전하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양성자의 전하량은 전자의 전하량과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거니까
플러스 2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r은 전자와 핵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고 E는 전자 한 개의 전하량,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것은 진공에서 유전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키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형태를 써봤으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시간 독립 슈레딩거 방정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독립 슈레딩거 방정식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항상 똑같죠. 해밀토니안이 파동함수에 가해지면 에너지와 파동함수의 곱을 얻을 수가 있다. 근데 이 해밀토니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렇지만 키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키네틱 에너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주어진 것과 똑같이 주어진다. 그래서 마이너스 전자의 질량 m2분의 h 바 제곱 거기에 라플라스 이렇게,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가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2제곱 거기에 푸사이가 곱해져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요게 2 푸사이 요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느끼실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 파동함수 푸사이라고 하는 거는 x, y, z 변수에 의존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은 이 포텐셜 에너지가 거리 r에 의존하고 각도에는 의존성이 없는 그런 형태의 포텐셜이죠.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때 그러면은 이 직교 좌표계, 카테시안 좌표계보다는 극 좌표계가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직교 좌표계를 극좌표계로 바꿀 예정입니다. x, y, z를 r, 세타, 파이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당연히 이런 작업을 하는 것에 우리의 목표는 변수 분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슈레딩거 방정식을 극좌표계로 표현을 한번 해보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h 바 제곱 r 제곱분의 1 앞에서 우리가 적어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상당히 복잡해서 저도 매번 쓸 때마다 컨닝을 안 하면은 따라갈 수가 없네요. 요게 이제 운동 에너지 부분이 되고 빼기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2제곱 푸사이 요렇게 되겠습니다. 요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은 강체 회전자 풀 때 봤었죠. 할 수 있고, 그래서 r 세타 파이 이렇게 써져 있는 거를 우리가 거리에 의존하는 부분 대문자 r과 세타에 의존하는 부분, 그 다음 파이에 의존하는 부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누었을 때 이 부분 거리 r에 의존하는 이 부분이 바로 방사방향 부분, 거리 r에만 의존하는 부분이 되겠고, 이 뒤에 나오는 부분 세타와 파이에 대한 부분이 바로 각도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각도 부분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변수 분리를 한 다음에 문제를 풀면 되는데, 이 푸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해서 학부 물리화학 수준에서는 우리가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그 대신에 여기에서 얻어지는 해와 파동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파동함수에 관련된 모양은 12.2절에서 다룰 거고, 12.1절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솔루션, 해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요. 5번. 그래서 수소 원자의 슈레딩거 방정식의 솔루션, 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3차원 공간상에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보게 되면은 세 개의 양자수가 도입이 됩니다. 세 개의 양자수가 도입이 되고 우리는 이거를 n, l, m 혹은 뭐 m sub l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파동함수 psi가 사실은 n, l, m이라고 하는 세 개의 변수를 추가로 도입하게 되고 이렇게 r, 세타, 파이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각각 어떤 식으로 도입이 되냐 하면은 r, nl 그러니까 변수에 의존하는 것이 nl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각도에 대한 부분 세타와 파이를 곱한 것이 구면 조화 함수 y가 된다 했죠. 그래서 이게 lm 이렇게 두 개의 양자수에 의존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의 거리에 대한 부분, 방사방향 부분과 각도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각각의 양자수는 어떤 식의 의존성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먼저 n이라고 하는 양자수는 자연수만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l이라고 하는 양자수는 0, 1, 2 해서 n-1까지 될 수 있다. m이라고 하는 양자수는 0,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l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화학에서 다뤘던 부분이니까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양자수 각각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 첫 번째, 주양자수. 우리를 n을 주양자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양자수 역할은 파동함수의 크기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또 파동함수의 에너지, 전자의 에너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나오는 양자수가 방위 양자수 혹은 가군동량 양자수라고 불리는 기호로 L로 표현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파동함수의 모양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양자수 M 혹은 M sub L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3차원 공간상에서 파동함수의 배향, 어떤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느냐 이거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 주양자수 n과 가군동량 양자수 l을 가지고 오비탈의 이름을 원자 오비탈의 이름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7번째 껍질 개념. 껍질은 우리가 뭐 쉘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래서 n 값이 1, 2, 3, 4, 5, 6의 밖으로 바뀜에 따라서 각각의 껍질이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n이 1인 주양자수를 1로 가지는 껍질은 K 껍질, L, M, N, O, P 이런 식으로 이름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껍질 안에는 우리가 부껍질이라고 번역을 하는 서브 쉘이 있겠습니다. 서브 쉘은 L 값에 따라서 정해지게 마련인데요. 이렇게 했을 때의 부껍질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S 오비탈, P, D, F, G, H 오비탈 이렇게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1절은 우리가 수소 원자에 대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은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 사실 그래서 일반화학에 많이 다루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2절부터 우리가 이제 수소 원자의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었을 때 얻게 되는 솔루션을 보다 자세하게 분석을 할 건데요. 먼저 우리는 방사방향 분포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사방향 부분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함수 모양을 한번 살펴보면은 대문자 R이 어떤 식으로 생겼냐 하면은
어떤 정규화 상수를 먼저 쓴 다음에 거기에 r의 L승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r 나누기 na0 각각의 상수들이 어떤 건지는 곧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대문자 L에 n 플러스 1에 2l 플러스 1 na0 2r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n이라고 하는 거는 정규화 상수. 어찌됐건 이 대문자 r이라고 하는 것도 파동함수이기 때문에 제곱해서 모든 거리에 대해서 확률을 다 더하면은 1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정규화 상수가 필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우리가 지수함수와 다항함수가 나타나는 파트가 되겠고, 이 마지막 파트 약간 특이해 보이죠. 대문자 L이라고 하는 처음 보는 형태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associated 라겔의 다항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화진동자를 풀 때는 허마이트 다항식이 나왔었는데 여기에서는 associated 라겔의 다항식이라고 하는 것이 얻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다행스럽게도 이런 분들이 미분 방정식을 다 풀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값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0라고 하는 것은 보어 반지름을 의미하고 0.529 나노미터의 값을 의미를 하게 되겠고, N은 당연하게도 주양자수, L은 각운동량 양자수가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 썼네요. 0.529 앵스트롬이라고 써야 되죠. 나노미터로 쓰려면 52.9 나노미터라고 써야 되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associated 라겔의 다항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 교재표 12.1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NL 값에 따라서 이 함수 형태 몇 개를 한번 살펴봐 보면은 n 값이 1일 때 L 값이 0이 가능하죠. 그래서 가능한 한 라겔의 함수의 형태를 보면은 L11이 되겠고 이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n 값이 2일 때는 L 값이 0 또는 1이 가능할 텐데 거기에 해당하는 라겔의 펑션은 2, 1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에 2 마이너스 x가 되겠고 L2 여기 2 제로죠. 2, 1의 경우에는 이때는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 12.1에 라겔의 함수의 형태가 잘 적혀 있으니까요. 우리가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오비탈을 쓴 다음에 거기에 주양자수 n과 각운동량 양자수 l의 값으로부터 방사 방향의 분포 함수의 모양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값들을 가지고 계산한 방사 방향 파동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이고 우리 교재에 있는 표 12.2를 보시면 되는데 표 12.2에는 주양자수가 1, 2, 3에 해당하는 거리 방향의 파동함수 RNL과 그 다음 각도 방향의 파동함수 구면조화 함수 YLM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각도에 대한 부분은 왜 다루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각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디에서 다뤘었냐 하면은 우리가 강체 회전자를 다루면서 다 했었죠. 그래서 이 YLM이라고 하는 것이 세타에 대한 함수와 그다음 P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전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소 원자에 대해서는 방사 방향, 즉 거리에 대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파동함수의 모양을 표 12.2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거리에 따라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밀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파동함수를 제곱하면은 확률 밀도 함수가 되죠. 그래서 이 값의 크기에
제곱이 확률 밀도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적절한 미소 부피 요소, 아주 작은 부피 요소를 곱해주면은 확률이 될 텐데, 우리가 지금 거리 R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바로 부피 요소는 R과 R 플러스 DR 사이, DR이 아주 작은 값이겠죠. 이 사이에 있는 R 제곱값을 모두 더한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 거리 R에만 의존을 하고 세타와 파이에 대한 의존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확률 밀도 함수의 모양이 구의 모양으로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거리 R에만 의존하는. 그래서 그러면은 R과 R 플러스 DR 사이에 존재하는 그 얇은 껍데기, 그 구가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가 뭐 반지름 R이라고 하고, 그 다음 여기가 R 플러스 DR이라고 할 때 요 사이에 얇은 껍데기가 있겠죠. 요 껍데기 있죠. 요 껍데기의 부피가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바로 4파이 R 제곱, 거기에 DR을 곱해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확률 자체 값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R제곱에다가 그냥 DR을 곱해주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아니라 제곱에 4파이 R 제곱 DR, 요것이 바로 확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함수를 방사 방향 분포 함수, 영어로는 방사 방향 radial 분포 distribution 함수 function이라고 해서 RDF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표 12.2에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다섯 번째, 우리가 수소 원자에서 1s 오비탈이 있을 때에 그러면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을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최대가 되는 지점이 어디냐, 그런 것을 한번 구해 볼게요. 그래서 거리 R에 따라서 R을 대문자 R 한번 그려보면은 R10이 되겠죠. 1s 오비탈이라고 했으니까 R10이 될 텐데, 이거를 그려보면은 10을 써보면 A0의 3승의 루트에다가 2의 익스포넨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 R에 따라서 이렇게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 모양이 되겠죠.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를 제곱한다고 해서 확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거를 제곱하는 게 확률이다라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지금 여기가 원자 핵이 있는 위치잖아요. 그럼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최대가 되는 지점이 원자 핵이 겹쳐져 있는 부분에서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물리적으로 옳지 않죠. 원자 핵이 있는 공간에 전자가 똑같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부피 요소 4파이 R 제곱을 곱해준 값을 생각해보면 4파이 R 제곱이 이렇게 늘어날 테니까, 결국에는 실제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 P 4파이 R 제곱에 R 제곱, 이거를 그려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지수함수적으로 따라가다가 익스포넨셜 함수에 따라, 모양에 따라 감소하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결국 5번, 여기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최대가 되는 지점, 여기를 찾아보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이 식을 제곱을 한 다음에 미분을 해가지고 0이 되는 지점을 찾겠다, 이렇게 하면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r의 제곱에다가 4파이 r 제곱 dr을 곱해준 값이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 p가 된다. 1,0에서 1,0은 1s 오비탈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은 1s 오비탈에서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은 수치적으로 4파이 r 제곱에 루트 a0의 3승에 2의 익스포넨셜 r 나누기 a0 이거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극대값 여기를 찾고 싶다고 하면은 거리 r로 미분을 확률 p를 거리 r로 미분을 하면은 뭐 어떤 이런 상수들이 일단은 붙어 나오겠죠. 상수는 우리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상수 c는 묶어내고 그 다음에 r에 의존하는 부분 여기만 신경을 써주면 돼요. 미분하면은 2r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r a0 왜냐면 여기 제곱했기 때문이죠 지금. 그 다음 더하기 r 제곱 익스포넨셜 함수를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a0분의 2의 익스포넨셜 2r 나누기 a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값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r 값은 어떻게 주어질 거냐 하면 익스포넨셜 부분 날아가고 2 날아가면 그리고 r 약분되고 나면은 r이라고 하는 값은 a0다 라는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최대가 되는 지점은 a0다. 그래서 여기가 a0라는 걸 알 수가 있죠. a0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보어 반지름인데요. 보어 반지름은 수소 원자 1s 오비탈의 크기를 가정한 거죠. 보어가 그 크기가 뭐 직관적으로 가정한 것이지만은 근데 그것이 신기하게도 양자역학적으로 해석했을 때에 전자를 1s 오비탈의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최대가 되는 지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조금 내려가서 여섯 번째 다루고 싶은 거는 수소 원자의 2s 오비탈의 경우 마디가 어디 있을까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수소 원자의 2s 오비탈의 거리에 따른 파도 함수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뭐 표에 다 드릴 거니까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로 여기서 이제 뭐 우리 교과서를 보면 이제 로라고 하는 함수가 나오게 되는데 로라고 하는 함수는 로는 r을 보어 반지름 a0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디의 물리적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마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학에서 배웠지만은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0이 되는 지점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수소 원자 2s 오비탈의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4파이 r 제곱에 r2s의 제곱한 값이 되겠는데요. 그럼 이 값이 0 되는 지점의 r 값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는 이 부분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여기에서도 r이 0 되는 p를 0으로 만드는 r 값이 존재하죠. r이 0 되면은 p 값이 0이 되겠지만 근데 이거는 우리가 마디라고 부르지 않죠. 그냥 거기는 원자 핵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디를 찾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r2s의 값이 0이 되는 r 값을 찾아야 돼요. 그 값을 찾으려면은 그냥 이 위에 주어진 식에다가 이거를 0으로 두고 r 값을 풀어보면 되죠. 그래서 익스포넨셜 부분은 0이 될 수 없으니까 얘는 약분시키고 상수도 날리고 나면은 결국에는 로우라고 하는 것은 2의 값을 가지는 지점에서 바로 이 r2s 값이 0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r이 2라고 하는 것은 r이 a0분의 r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0이 되는 지점 r의 값은 2a0 2a0에서 이 확률 밀도 함수가 0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모양을 그리자면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PES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0 되는 지점의 값이 뭐냐면 바로 EA0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화학 시간에 뭐 받아들였던 지식들이 우리가 수식으로부터 직접 유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12.3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3절은 이제 수소 원자의 오비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소 원자의 파동함수를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은 변수 분리를 통해서 방사방향 함수 RNL과 여기에다가 각 방향 YLM 값을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표기할 수, 그리고 우리가 그럼 이렇게 해서 얻은 파동함수를 그림으로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파동함수라고 하는 거는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위치들을 점으로 찍어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원자핵이 이렇게 가운데 있다라고 가정하면은 이 원자핵 주변에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많으니까 이렇게 많이 찍히게 되고, 바깥쪽에는 비교적 듬성듬성하게 찍히는 그런 형태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그림 12.4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점을 찍어서 나타낼 수도 있고, 두 번째 형태는 원자핵을 중심으로 했을 때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어떤 특정한 값이 되는 점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공간 내를 적분했을 때에 그 공간 내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20%다. 그런 지점을 다 연결한 형태로 오비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20%가 되는 지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작은 형태의 원이 되겠고, 만약에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뭐 80%, 0.8에 해당하는 걸 그리면 훨씬 큰 원이 이렇게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오비탈을 나타낸 1S가 구형 같이 생겼다라고 할 때에는 이 두 번째 형태를 택해 가지고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뭐 90%가 되는 지점,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 오비탈 중에서 이제 S 오비탈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은, S 오비탈은 우리가 전 페이지 12.2절에서도 봤지만은 이처럼 거리 방향에 대한 의존성만 있고 각도에 대한 것은 상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것을 구형 모양으로 생겼다고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P 오비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P 오비탈은 각도에 대한 의존성도 있죠. YLM 구면 조화 함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각도 의존성이 있습니다. 각도에 대한 의존성이 있고, 거기에다가 파동 함수의 모양을 보시면은 허수 i가 등장해서 복소수 형태로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시각화하는 게 어렵다, 3차원의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어렵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그럼 시각화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P 오비탈 중에서 M 값이 제로에 해당하는 거, 요런 EP0로 부르는 함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파동 함수를 가지고 있냐면은, 거리 R에 대해서는 주양자 수가 2고 그 다음에 P 오비탈이기 때문에 R21이 되겠죠. R21이 되고, 구면조화 함수의 경우에는 1, 0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에 나오는 이 0이라고 하는 것이 M sub S, 자기 양자수를 나타내고 있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표를 찾아보면서 각각의 요 R21, Y10을 다 찾아가지고 써주면은 뭐 이런 식이 돼요. 뭐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 식을 외우거나 그러실 필요는 당연히 절대로 없습니다. 그냥 찾아서 볼 수 있을 정도면 돼요. 이렇게 되고, 익스포넨셜, 저도 쓰는 속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그냥
보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함수는 결국에는 어떤 상수 값들과 어떤 상수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가 거리 아래 의존하는 부분들 있죠. 거리 아래 의존하는 부분 이렇게 몰 수가 있고, 그리고 요 남는 게 r 코사인 세타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게 r 코사인 세타의 함수 fr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극좌표계에서 x, y, z를 r 세타 파이로 어떻게 나타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r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지축의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는 결국에는 ng fr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축에 의한 영향성, 지축에 의존하는 의존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EP0 함수를 흔히 EPg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 함수를 x, y, z 직교좌표계에 그려놓으면은 이런 식의 지축을 따라서 배열되어 있는 아령 모양 같은 것이 얻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죠. 그러면은 EP 오비탈의 나머지 두 개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앞쪽으로 나와서 할게요. 쓸 것이 많아서. EP1의 경우에는 똑같이 R21, 거리에 대한 의존성은 EP0 오비탈과 똑같습니다. 그 대신에 달라지는 부분은 바로 이 구면조화 함수 부분이에요. 11이 되겠죠. 거리에 대한 의존성이 똑같다라는 것이 바로 EP 오비탈들의 모양이 똑같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함수의 모양을 우리가 찾아서 써보면은 8 루트 파이 분의 1의 a0의 핵전화량 g 2분의 5승 r의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gr 2a0 여기에다가 사인 세타 2의 i 파이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상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거리 r에 대한 부분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텐데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n에 그 다음에 r 사인 세타 2의 i 파이 그 다음 fr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p의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오비탈을 써보면은 몇 번 드렸던 설명이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8 루트 파이 분의 1에 a0 분의 g승 r에 이번에는 사인 세타의 2의 마이너스 i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위와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부호가 플러스 부호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지수에 들어가는 부호가 i 파이에서 마이너스 i 파이로 바뀌게 되죠. 그렇게 했을 때 남은 식은 n 곱하기 r 사인 세타의 2의 마이너스 i 파이 fr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개의 오비탈 EP0, EP 플러스 1, EP 마이너스 1의 경우에는 미분화된 상태죠. 미분화된 상태. 세 개 모두 수소 원자의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펑션, 그 고유 함수가 되고, 이 세 개의 고유값도 전부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증명을 하진 않겠지만은 이런 미분화된 상태, 같은 고유값을 가지는 미분화된 상태들을 우리가 선형 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수를 곱해 가지고 더하거나 빼줄 수가 있는데, 그 선형 조합된 함수도 역시 똑같은 연산자, 여기서는 해밀토니안이죠. 해밀토니안의 고유 함수가 되고요. 그리고 그때의 고유값은 언제랑 똑같냐 하면은 바로 각각의 미분화된 상태 함수의 고유값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문제는 이런
복소수 형태 때문에 그림을 3차원 공간상에서 그림을 그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 두 함수를 우리가 잘 조합을 해보면은 새로운 형태의 함수, 그 허수부가 없는 그런 실수부만 남아있는 함수를 만들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해밀토니안 수소 원자의 파동 함수가 되고 고유값도 전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을 각 함수에 곱한 다음에 EP1에서 EP-1 한번 빼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다 자세한 과정들을 유도해 드리지는 않겠지만은 어떤 상수 곱하기 r sin 세타 코사인 파이 fr 이런 형태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극좌표계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x, y, g가 r 세타 파이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았냐 하면은 g 값이 r 코사인 세타가 되고 x 값이 r 사인 세타의 코사인 파이, y 값이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요 표를 참고해 보면 요 값이 이제 x가 되죠. 그래서 어떤 상수 곱하기 x fr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그러면은 요 함수는 x축을 따라서 생겼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p 오비탈 중에서 px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3차원 공간상에서 x, y, g가 이렇게 있을 때에 이 x축을 따라서 생긴 녀석이 바로 이 함수가 되겠습니다. 역시 비슷한 논리로 이번에는 루트 2분의 i를 각 함수에다가 곱한 다음에 이번에는 더해 볼 텐데요. 이렇게 더하면은 어떤 상수에다가 r sin 세타 sin 파이 fr 이런 형태를 가져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게 y xy g축으로 옮겼을 때 y가 되죠. y fr 이런 형태가 되어서, 그러면 얘는 이런 형태로 생겼겠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을 통해서 우리가 px, py, pg 오비탈을 그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는 px 오비탈과 py 오비탈의 경우에는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바로 얻은 해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선형 조합된 함수 역시도 해밀토니안의 고유 함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고유값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12.4절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은 H 푸사이가 이제 세개 양자수 N, L, M에 의존하게 되죠. 이렇게 풀면은 에너지가 얻어지게 되고 이렇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 이 파동함수 식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의 형태를 슈레딩거 방정식에 다시 집어넣고 나면은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푸사이 NLM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수소 원자의 파동 함수를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수소 원자의 파동 함수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게 수소 원자 오비탈이 되겠습니다. 수소 원자 오비탈을 슈레딩거 방정식에 넣고 얻은 에너지 E는 바로 수소 원자의 원자 오비탈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 값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N에 의존하게 되는데요. 8H 제곱 입실론 제곱 M2의 2 4승 곱하기 N 제곱분의 1. 역시 여기서도 N이 1, 2, 3과 같은 양의 정수만 허용된다라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식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들 있죠. 보어 모델의 결과에서 원자핵의 전하량을 1로 뒀을 때의 결과와 비교해 보시면 두 개의 식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어의 가정, 여러 가지 두 가지 가정을 도입해서 문제를 풀었지만은 그것이 상당히 훌륭한 직관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식을 보시면은 아실 수 있겠지만은 지금 에너지가 오로지 n이라고 하는 주양자 수에만 의존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전기장과 자기장과 같은 어떤 외부의 영향이 없을 때에 주양자 수가 같은 오비탈, 즉 주양자 수가 같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껍질에 속해 있는, 같은 껍질에 속해 있는 오비탈이라는 이야기인데, 껍질 내의 오비탈은 전부 다 같은 에너지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오비탈이 하나의 껍질에 미분화된 상태로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미분화도 g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n의 값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gn이라고 해볼게요. 허용된 n의 값은 0, 1, 2와 같은 값들이고, 거기 안에는 부껍질 l의 값이 죄송합니다. 0은 안되죠. l 값이 0, 1, 2에서 n-1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l 아래서 가능한 한 m, 자기 양자수의 값은 m 플러스 마이너스 1, 2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l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 결국에는 같은 n 안에 들어있는 오비탈의 개수를 다 더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면은 l의 개수를 전부 카운트를 하면 되죠. 그리고 l 안에 가능한 한 m이 몇 개씩 있는가, 그래서 l을 0에서 n-1까지 전부 다 더할 겁니다. 그런데 이 l이라고 하는 것이 미분화도가 얼마냐 하면 2l 플러스 1이죠. 그래서 2l 플러스 1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 값이 바로 n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이 1인 첫 번째 껍질에는 미분화도도 1이죠. 그래서 오비탈 하나가 들었다. 1s 오비탈이 들었다. n이 2인 두 번째 껍질에는 gn 계산해보면 4죠. 2s 오비탈과 2p 오비탈 3개가 들어있다. n이 3인 것에는 gn이 9가 되는데 3s, 3p 3개, 3d 오비탈 5개 이렇게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수소 원자 내에서의 전위 규칙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선택 규칙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역시 시간 의존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 얻어지는 건데, 이 델타 L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거나 1이어야 되고, 델타 M의 경우에는 0이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1이어야 되거나, 이게 전부 구면조화 함수의 특징에서 오는 부분인데요. 그건 우리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눈여겨볼 만한 지점은 이 n에 대한 제약 조건은 전혀 없다는 거죠. 제약 조건은 없다. 그래가지고 1s에서 2s 오비탈로 가는 거는 지금 l 값이 0인 것에서 0인 걸로 가니까 이거는 금지된 전이죠. 이런 전이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1s에서 2p로 간다거나 1s에서 3p로 간다거나 이런 식의 전이는 보면은 l이 0에서 l이 1로 가는 경우기, 둘 다 그런 경우죠. 비록 n의 값이 2, 3으로 다르지만은 둘 다 허용되어 있는 전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이제 스핀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다전자 원자인 헬륨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